조선 역사 속에서 가장 잔혹한 폭군으로 기억되는 한 인물, 바로 연산군입니다. 그의 광기 어린 통치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단순히 타고난 성정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떠한 특정 사건이 그의 내면에 잠재된 폭력성을 끔찍하게 촉발시킨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연산군을 그야말로 지옥의 군주로 탈바꿈시킨 단 한 번의 조우만으로도 잊히지 않을 그 사건과 그 뒤에 펼쳐진 충격적인 변화의 순간들을 숨가쁘게 추적해볼까 합니다. 무오사화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연산군의 형벌 정치가 어떻게 상상조차 어려운 잔혹함으로 변모해갔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무오사화의 불길은 아주 작은 기록, 즉 사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사관이었던 김일소는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여 세조의 왕위 찬탈 과정을 비판하고 단종의 복위를 옹호하는 내용을 솔직하게 기록해 두었는데요. 이는 연산군에게 있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선왕의 치적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정통성을 흔드는 왕권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마치 끓어오르는 솥안에 기름이 부어진 격이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훈구파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극돈과 유자광 같은 대신들은 이 사초를 빌미 삼아 연산군의 격분을 부추겼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사림 세력의 성장을 경계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을 사림을 뿌리 뽑을 절호의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사초를 읽던 연산군의 얼굴에는 분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고 이극돈과 유자광은 조심스럽게 그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었을 겁니다. 결국 김일손을 비롯한 수많은 살인학자들이 결박당해 차가운 옥사로 끌려가는 참혹한 광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연산군의 강렬한 의지와 기득권 세력인 훈구파의 살인 견제 심리가 끔찍하게 결합된 결과였죠. 그러나 무오사화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정치적 숙청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의 형벌체계에 전례 없는 잔혹함을 불어넣으며 공포를 통한 통치라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비극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기존의 법도를 무시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처벌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사지를 찢어 죽이는 능지처참부터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훼손하는 부관참시까지 그 잔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죄인의 가족 전체를 노비로 삼거나 먼 곳으로 유배 보내는 연좌제 역시 무자비하게 적용되었죠. 죄 없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차가운 옥사를 가득 채웠고 피 묻은 형구들이 옥사 한편에 섬뜩하게 놓여있는 모습은 당시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왕권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연산군의 서슬퍼런 경고이자 백성들에게 공포를 심어 통치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무오사화는 이렇게 잔혹한 형벌 정치를 통해 연산군을 전례 없는 폭군의 길로 이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오사화는 이렇게 잔혹한 형벌 정치를 통해 연산군을 전례 없는 폭군의 길로 이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오사화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잔혹한 형벌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연산군에게 그야말로 면죄부와 같은 역할을 하며 그를 전례 없는 폭군의 길로 더욱 깊이 밀어넣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무오사화라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통해 연산군은 자신에게 거슬리는 목소리들을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을 손에 쥐게 되었고요. 왕권의 절대적인 권위를 확립하려는 그의 야망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조정 대신들 앞 위압적인 모습으로 어좌에 앉아있는 연산군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따라야 할 절대적인 명령이 되었죠. 그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비판이나 반론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숨죽인 채 침묵해야 했고 감히 왕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곧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일과 같았습니다. 궁궐 전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훈구파 대신들은 연산군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살림 세력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연산군의 폭정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이로 인해 연산군은 자신의 독단적인 권력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무오사화는
그에게 반대파를 숙청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감을 없애주었고, 앞으로 벌어질 더 큰 폭정에 대한 정치적 발판을 마련해 주었던 셈이죠. 마치 한번 발을 들인 핏빛 강물처럼 그는 돌이킬 수 없는 폭정의 흐름 속으로 스스로를 던져 넣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연산군의 통치 방식은 더욱 과감하고 무자비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감히 누구도 자신에게 대적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왕권 강화를 넘어선 폭력적인 권력 행사를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무오사화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연산군이라는 한 인간이 광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비극적인 서막이었습니다. 사초 한 줄에 담긴 진실을 묵살하고 공포를 통치수단으로 삼았던 연산군의 선택은 조선의 역사를 폭정의 시대로 접어들게 한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죠. 그가 휘두른 권력의 오만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으며, 그 과정은 후대에게 권력의 남용이 어떤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섬뜩하게 보여주는 역사의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오사화가 보여준 권력의 오만과 진실의 억압은 비단 500년 전 조선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는 혹시 연산군과 같은 권력의 유혹에 빠진 주체를 목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그에 침묵하며 외면하고 있는 신하들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무오사화의 짙은 그림자 속에서 또 다른 비극을 잉태한 그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무오사화가 연산군을 어떻게 폭군으로 변모시켰는지, 그리고 그 권력의 오만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과연 연산군의 광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단순히 그의 성정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특정 사건이 그의 폭정을 촉발시킨 결정적인 불꽃이 되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연산군을 지옥의 군주로 만든,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의 실체와 그 이후 조선을 뒤흔든 충격적인 변화의 순간들을 추적해 보려 합니다. 바로 무오사화.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연산군의 형벌 정치 변모 과정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조선 성종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살림 세력의 대표주자 중 한 명이었던 김일소는 사관으로서 역사 기록, 즉 사초를 작성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죠. 그는 스승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비롯해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고 단종의 복위를 옹호하는 내용들을 가감없이 사초에 담았습니다. 사관의 역할은 역사의 진실을 기록하는 것이었으니 김일소는 그저 자신의 소임을 다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초는 연산군에게는 황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읽히고 말았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한밤중 어둠이 짙게 깔린 궁궐에서 연산군이 묵직한 사초 뭉치를 읽어 내려가는 모습을요. 글자 한자 한자가 왕실의 권위를 훼손하고 자신의 정통성을 흔드는 칼날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선왕인 세조를 비판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단종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행위는 당시 막강한 왕권을 꿈꾸던 연산군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경한 도전이었던 거죠. 여기에 훈구파 대신들의 살인 견제 심리가 교묘하게 얽혀들었습니다. 이극돈, 유자광 같은 훈구파 실세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산군에게 사초의 내용을 더욱 부각하며 김일손을 비롯한 살림 세력이 왕실을 모독하고 역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고했습니다.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듯 연산군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셈이죠. 결국 왕실의 권위를 수호한다는 명목 아래 살림학자들은 하나둘씩 결박당에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오사화의 불길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무오사화는 단순히 반대 세력을 숙청하는 정치적 사건을 넘어 조선의 형벌 체계를 전례 없이 잔혹하게 변모시킨 충격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극단적인 형벌들을 서슴없이 적용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능지처참이었습니다. 죄인의 사지를 찢어 죽이는 이 극악무도한 형벌은 단순히 생명을 빼앗는 것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마저 짓밟은 행위였죠. 넓은 벌판에 세워진 능지처참 형장에서 수많은 군중이 경악 속에서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피와 비명이 난무하는 그곳은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에게까지 죄를 물어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을 훼손하는 부관참시까지 자행되었습니다. 김종직이 바로 그 대상이었죠. 죽은 자에게조차 안식을 허락하지 않는 이 잔인한 행위는 살아남은 이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묘가 파헤쳐지고 시신이 끌려나오는 현장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또한 죄인의 가족과 친척까지 연루시켜 처벌하는 변좌제가 무자비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죄인의 부모, 아내, 자식들은 노비로 전락하거나 외딴 곳으로 유배되어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옥사와 유배지에서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피 묻은 형구들이 옥사를 가득 채우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죄수들의 신음소리가 밤낮 없이 울려 퍼지는 모습은 연산군이 공포를 통해 통치하려는 의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죠. 무오사화가 남긴 잔혹한 유산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조선 사회 전반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무오사화는 연산군에게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자신의 왕권을 절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연산군은 광실의 권위를 수호한다는 대의 명분 아래 자신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살림 세력을 완전히 묵살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 깨끗이 정돈된 들판처럼 연산군은 자신의 뜻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겁니다. 훈구파 대신들은 연산군의 이러한 폭력적인 권력 행사를 지지하며 그의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살림 세력의 숙청을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고 이는 연산군의 독단적인 통치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궁궐 전체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대신들은 연산군의 위압적인 모습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오사화는 연산군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준 셈이었습니다. 자신의 통치 방식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용납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손에 넣었다고 착각하게 만든 것이죠. 이제 연산군은 어좌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다음 숙청을 지시할 준비를 마친 듯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갑자사화와 같은 더 큰 폭정으로 나아가는 심리적, 정치적 발판이 되었으며 조선을 폭정의 시대로 이끄는 비극적인 서막이었습니다. 무오사화는 연산군에게 단순한 반대 세력 제거를 넘어 그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는 절대적인 왕권을 구축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에 균열을 내듯 이 사건은 연산군 내면의 폭력성을 일깨우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뜻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게 만들었죠. 이제 연산군은 신하들의 간언을 귀찮은 잔소리로 치부하며 오직 자신의 쾌락과 권력 유지를 위한 결정만을 내리는 폭군의 길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하들의 눈치를 보거나 명분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무오사화 이후에는 그런 제약들이 거의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왕실의 권위 수호를 넘어 자기 자신을 곧 왕실의 권위로 동일시하는 오만에 빠져들었죠. 궁궐은 숨막히는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훈구파 대신들은 살림 세력이 숙청되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연산군의 예측 불가능한 폭력성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연산군의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했고 그의 명령이라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연산군의 뒤를 따르며 그의 광기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방관했던 것이죠. 이러한 침묵은 연산군에게 면죄부를 넘어 절대적인 지지로 비쳤을 겁니다. 감히 누구도 자신에게 맞설 수 없다는 확신, 그것이 바로 무오사화가 연산군에게 준 가장 치명적인 선물이었습니다. 이 면죄부는 연산군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게 만들었습니다. 신하들의 충언은 간신들의 아첨보다 못하게 들렸을 테고 백성들의 고통은 그저 무지한 자들의 불평 정도로 치부되었을 겁니다. 그는 마치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만 도취된 나르시시스트처럼 오직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폭정을 일삼았죠. 무오사화는 이렇게 연산군이 폭군의 길을 걷게 되는 심리적, 정치적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연산군의 폭정은 이토록 잔혹하고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해볼 만큼
무오사화는 그의 통치 방식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갑자사화와 같은 더욱 끔찍한 숙청을 예고하며 조선을 진정한 폭정의 시대로 이끌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국 무오사화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국가의 운명을 뒤흔들고 연산군이라는 한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잔혹한 형태로 드러낸 비극적인 서막이었습니다. 사초 한 줄에 담긴 진실을 묵살하고 오직 자신의 권력만을 지키기 위해 공포를 통치수단으로 삼았던 연산군의 선택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었죠. 권력의 오만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진실을 외면한 통치가 얼마나 큰 비극을 낳는지 섬뜩하게 보여주는 역사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오사화가 보여준 권력의 오만과 진실의 억압은 비단 500년 전 조선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는 혹시 연산군과 같은 권력의 유혹에 빠진 주체를 목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그 시절 훈구파 대신들처럼 침묵하는 신하들이 되어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며 공포를 통해 통치하려는 시도는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는 무오사화를 통해 똑똑히 보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무오사화의 그림자 속에서 또 다른 비극을 잉태한 그 사건, 즉 연산군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감정이 폭발하여 벌어진 갑자사화의 실체를 더욱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폭정의 불길이 어떻게 조선을 집어삼켰는지 그 참혹한 과정을 함께 살펴보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